하야. 안녕하세요. 여우가담의 유메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간이 쪼그라들 것 같은 단어, 연쇄살인마. 과연 지금까지 잡힌 범인들 중 최악의 연쇄살인마는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연쇄살인마 탑3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메의 영상괴담 유령괴, 바로 시작해볼까요? 탑3 이춘재. 1963년 1월 31일 그는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착하고 인사성이 밝은 아이로 기억했으며 그의 부모님과 동생 역시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었다고 증언했죠. 하지만 이런 그의 성격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군대 제1기갑여단에서 조종수로 복무하면서 전차를 몰던 그는 자기가 모는 전차가 다른 전차들을 선도하면서 보병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삶의 주체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차 정비와 구매를 위해 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일에 대한 만족감이 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만기 전역을 하고 나온 1986년 초 갑자기 이춘재의 고향인 화성에서 무차별 강간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월부터 시작된 연쇄 강간범죄는 3월 20일, 4월 3일, 4월 25일 이렇게 한 달도 되지 않은 간격으로 총 7차례 진행되다 1986년 9월 결국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 7명을 강간하고 1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다름 아닌 이춘재였죠.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던 그가 갑자기 왜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됐는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전역 후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을 표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범죄 행각은 굉장히 변태적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발견 당시 스타킹으로 양손이 묶여 뒤로 결박되어 있었으며 머리엔 둔기로 가격당한 상처가 있었죠. 이러한 범행 수법은 그가 주장한 어릴 적 동네 누나에게 성폭행 당한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왜곡된 성욕에서 비롯된 듯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끔찍한 연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한창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인 1992년 4월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골재 회사의 여성 직원과 결혼했으며 그 사이 아들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지인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 라며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재판 기록에서 밝혀진 그의 모습은 자신의 2살배기 아들을 멍들 정도로 두들겨 패고 아내가 하혈할 정도로 마구 폭행하는 등 자신보다 명백히 아래로 규정된 사람에게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죠. 여담으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작중 용의자로 지목된 박현규의 신상이 전부 상상에 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춘재와 비슷한 점이 많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탑2 유영철. 2004년 7월 15일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아니, 특정 번호로 불러낸 마사지 아가씨들이 자꾸 사라져요. 이는 한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실종 신고 전화였죠. 경찰은 곧바로 신고자가 알려준 특정 번호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고가 아니라 연쇄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살해당한 마사지사는 무려 11명이나 됐고 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유영철이었죠. 그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해당 경찰서의 경무관이 와서 직접 조사하자 결국 살인을 자백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가 밝힌 자신이 연쇄살인마가 된 이유는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바로 여성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받은 상처라... 그의 자세한 살인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과거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1970년 4월 18일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유영철. 그의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유영철의 어머니가 생활고에 갓 태어난 유영철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틈만 나면 외도를 했던 터라 이미 본처를 버리고 새 아내를 맞이한 상태였는데요.
이 둘은 밤만 되면 어린 유영철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후 거주지를 옮겨 진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유영철은 본래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요. 그의 심상치 않은 싹수는 중학교 때부터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싸움을 잘했던 유영철은 주변 고등학교 폭력 조직과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선도부 반장을 맡아 불량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선배라도 폭력을 휘둘러 무릎을 꿇게 했죠. 그리고 이러한 행실을 보여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죠. 급기야 그는 한 상가에서 불법 LP판을 훔친 후 친구들에게 어차피 불법이니 절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씨앗이 되어 1991년 그는 절도죄로 인해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잡범이 되었는데요. 1993년에는 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또 절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출소한 유영철은 이젠 불법 퇴폐 업자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품 갈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98년엔 공무원 사칭을, 2000년엔 사창가에서 일하던 15살 여성을 강간한 유영철. 하지만 보다 못한 아내의 신고로 인해 사건의 덜미가 잡히게 되며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하는 동시에 이혼을 당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때 유영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유영철은 자신을 신고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생각을 바꿔 무차별 연쇄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아마 이것이 앞서 유영철이 말한 연쇄살인마가 된 이유인 여성에게 받은 상처가 아닐까 싶었죠.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본격적인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한 유영철. 이때부터 그는 매우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DNA 검사로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까 걱정되어 11명의 피해 여성들 중 딱 한 명과 성관계를 맺고 나머지는 즉시 살해해버렸으며 그마저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의 손가락 지문을 모두 칼로 벗겨내버리는 치밀함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신에 대한 증거가 조금이라도 남은 것은 모두 태워버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체의 뇌수를 믹서기에 갈아먹는 식인행위는 물론이고 자궁과 음부를 잘라내는 등 시체 훼손과 사체 모욕 같은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로 7월 2일날 저지른 사건에서 유영철은 피해자의 이름이 자신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성과 같다는 이유로 시신을 마구 훼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법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재판에 나와 재판 나오기 싫다! 라고 주장한 유영철에게 보다 못한 판사가 출석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분노한 유영철은 피고인석을 뛰어넘어 판사에게 돌진하다 결국 법정 경위와 교도관 20명에게 붙잡혀 끌려나간 후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 후 유영철은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 더 잃을 것이 없다라는 심보로 교도관과 동료 수감자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교도관들의 목을 조르면서 나 사이코인 거 모르냐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라며 한밤중에 난동을 부리거나 교도관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고 하죠. 여담으로 유영철은 사이코패스 판정검사인 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8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가 검사 도중 거짓말을 할 수 있기에 정확한 검사 결과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행실을 보면 탑1 정남규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난다. 100명을 죽여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다. 위의 모든 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시키지도 않는 자백을 알아서 하거나 사형을 선고받던 말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전부 늘어놓는 등의 기행에 전문 프로파일러들조차도 그의 평가에는 일단 욕을 넣고 보며 KCSI 요원들 사이에서도 역대 최악의 범죄자로 손꼽히기까지 했는데요.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끊지 못하겠다는 희대의 연쇄살인마. 그의 이름은 정남규입니다. 그의 첫 살인은 2004년 1월 1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밤 9시경 버스를 타고 어두워진 놀이터로 향한 정남규. 그 후 놀이터에서 놀던 10대 초반의 남자아이 2명을 칼로 위협하여 근처 산으로 데려가 성추행 후 스카프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요. 이때 정남규가 아이들에게 행했던 성추행은 그가 어렸을 적 이웃 할아버지에게 당했던 성추행 사건의 방식과 동일하였죠. 사실 정남규의 유년 시절은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969년 4월 17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난 정남규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난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끔찍한 폭력이라면 다 겪은 굉장히 암울한 인생을 살아왔었죠. 때문에 정남규가 처음으로 벌인 살인사건은 그가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를 어른이 되어 다른 아이에게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어렸을 적엔 수많은 끔찍한 폭력사건의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과거가 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정남규는 처음으로 벌인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끔찍한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로부터 16일 후에, 세 번째 범행은 7일 후에, 그 다음 범행은 3일 후. 이렇게 굉장히 짧은 간격을 두고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결과 그가 살인을 저질렀던 지역엔 비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이라는 괴담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그의 범행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의 사건을 맡은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자 완전 범죄를 꿈꿨던 정남규는 결국 범행 방법과 도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다세대 주택가에 침입하여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후 방화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정남규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정남규에겐 가정 파괴범이라는 명칭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저질렀던 살인 중 정남규의 범행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한 반지하 주택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남매 중 누나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뒤 같은 집에 있던 남동생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를 시도한 정남규. 하지만 남동생은 죽지 않았고 때문에 남매가 있던 방에 불을 지른 정남규는 남동생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 밖에 있는 문고리에 걸어 잠갔는데 이때 정남규는 남동생이 불에 타서 고통받는 모습을 1층에서 쭈그려 앉아 지켜보다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야 도망쳤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다녔던 정남규의 검거 과정은 매우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지른 2006년 4월 22일의 새벽, 어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20대 청년을 둔기로 내려쳤지만 빗맞게 되고 기절하지 않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동시에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청년의 아버지까지 합사하여 격투한 끝에 경찰에게 인계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남규는 경찰서로 이송되기 바로 직전 순찰차 뒷자리에서 수갑을 찬 그대로 달아나 버렸고 2시간 만에 동네 주민의 신고로 인해 옥상에서 다시 검거되었다고 하죠. 정남규가 검거된 후 신문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으며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던가 유영철은 자신보다 한 수 아래다라고 발언하여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지만 2007년 4월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라는 천인공노할 말을 남긴 정남규. 그 후 그는 첫 범행으로부터 20년 후인 2009년 11월 21일 교도소에서 목을 매 자살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를 프로파일링했던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이러한 말을 남겼죠. 정남규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조차 살해하고 끝낸 사람이다. 살인의 끝은 자기 자신이었다. 오늘의 한마디. 세상은 넓고 개토레이는 많다. 에휴.